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에 최부자댁이라는 큰 기와집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의 높은 담장을 바라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곤 했는데 그 집에는 사계절 내내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국간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어 쥐들도 배를 골치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면 마을 어귀까지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가 지나가던 나그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그 넉넉함과 풍요로움에 저절로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그런 으리으리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가장 깊고 어두운 부엌 한 구석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어린 소녀가 식솔들의 구박을 받으며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누구의 자식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저 아주 어린 시절 누더기에 쌓여 이 집 대문 앞에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만 희미하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최부자댁의 수많은 하인들 틈바구니에서도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는데 여름에는 뜨거운 아궁이 불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려야 했고 겨울에는 살을 애는 듯한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연화가 입고 있는 옷은 남들이 버린 옷을 기워 만든 낡은 무명옷이었고 머리카락은 제때 빗질을 하지 못해 다소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맑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숯검댕이 묻은 얼굴을 대강 시선에도 드러나는 하얀 피부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그은 억한 눈동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느낌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부엌댁이라 부르며 함부로 대했고 연화 역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주어진 일만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새벽 소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은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시간 연화는 가장 먼저 일어나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식어버린 아궁이에 불씨를 살리는 것이 그녀의 하루 첫 일과였는데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마른 솔가지를 꺾어놓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채우기 시작하면 연화는 그제야 얼어붙은 손을 불기운에 잠시 녹이며 짧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거친 일로 인해 여기저기 터지고 갈라져 있었지만 불빛에 비친 손가락의 모양새는 가늘고 길어 마치 붓을 잡거나 악기를 다루어야 할 귀한 사람의 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엌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키는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를 쓸쓸함과 함께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어려 있어 가끔 지나가던 노비들이 흠칫 놀라기도 했습니다. 불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 연화는 커다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마을 공동 우물터로 물을 기르러 나가야 했는데 이는 장정들도 힘겨워할 만큼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스름한 새벽길을 걸으며 그녀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고 머리 위에 물동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목에 힘을 주어 균형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묵묵히 우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연화는 두레박을 던져 깊은 곳에 맑은 물을 길어 올렸는데 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줄의 거친 감촉이 쓰라렸습니다. 길어 올린 물을 동이에 채우고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을 때 물결에 흔들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물속에 잠긴 달처럼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누군가 볼세라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는 다시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마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기 시작할 때쯤이면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아침이 밝아오고 다른 하인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며 나왔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연화를 보고도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오히려 왜 아직도 밥상이 차려지지 않았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심술궂은 참모는 연화가 씻어놓은 쌀이 깨끗하지 않다며 트집을 잡고 다시 씻어오라고 호통을 쳤지만 연화는 군말 없이 다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최 부자댁의 안주인은 까다롭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어서 밥알의 익힘 정도나 국의 간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의 책임자들은 모든 잘못을 가장 힘없는 연화에게 떠넘기기 바빴고, 연화는 자신이 하지 않은 실수까지 뒤집어쓰고 고개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화가 차려낸 밥상이나 다듬어낸 채소들은 언제나 정갈하고 깔끔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무리가 되면 연화에게는 잠시 쉴 틈도 없이 산더미 같은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냇가로 나가기 위해 커다란 대바구니에 빨랫감을 가득 담아 옆구리에 끼고 대문을 나섰는데 그 무게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겹게 걸어가는 연화를 보며 쯧쯧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그저 최 부자댁에 업보라며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가을은 맑고 깨끗했지만 겨울이 다가오는 즈음이라 물살이 칼날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연화는 가을과 넓은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빨랫감을 물에 적신 뒤 방망이질을 시작했는데 탕탕 울리는 맑은 소리가 계곡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모습은 마치 선녀가 내려와 옷을 씻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빨래를 하던 도중 손이 너무 시려 감각이 없어질 때면 연화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호호 불며 언손을 녹여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감춰둔 낡은 비단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처음 올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겉은 낡아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수놓인 문양은 예사롭지 않은 솜씨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누가 보아도 귀한 물건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단 주머니는 연화에게 있어 부모님에 대한 유일한 단서이자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해주는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머니를 손에 쥐고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을 삼키곤 했는데 그럴 때면 신기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연화는 이 주머니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옷 안쪽에 꿰매어둔 주머니 속에 깊이 숨겨두고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늙은 스님이 빨래하는 연화를 우연히 보고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연화의 얼굴에서 풍기는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진흙 속에 연꽃이 피었구나. 때가 되면 향기가 만리를 갈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스님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맑게 들려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그림자가 짧아질 무렵 연화는 젖은 빨래를 한가득 이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젖은 옷감의 무게는 마른 것보다 배는 더 무거웠기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마당을 쓸고 있던 돌쇠가 그녀를 보고는 얼른 비켜서며 길을 터주었는데 평소 거칠기 짝이 없는 돌쇠조차 연화에게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빨랫줄에 하얀 무명천들이 펄럭이기 시작하면 마당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해졌고 그 사이를 오가는 연화의 모습은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안채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화를 현실로 되돌려 놓곤 했습니다.
연화야, 아궁이의 장작은 다 채워 넣었느냐? 군뱅이도 너보다는 빠르겠다. 안주인의 사촌 동생이라는 허씨 부인이 며칠 전부터 집에 머물며 사사건건 연화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허씨 부인은 욕심이 많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성미를 가진 여인으로 최부자댁에 빌붙어 살면서 마치 자신이 안주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려 들었습니다. 그녀는 유독 연화의 고운 눈매와 기품 있는 태도가 눈에 거슬린다며 틈만 나면 트집을 잡고 꾸준히 일을 더 시키려 들었습니다. 연화가 아무리 일을 완벽하게 해내도 허씨 부인은 먼지 하나를 찾아내어 윽박지르곤 했지만 연화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부엌은 전쟁터처럼 분주했고 연화는 밥상을 나르느라 눈코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뜨거운 국그릇을 쟁반에 가득 담아 나르다가 발이라도 헛디딜까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통증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사랑채에 모인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남은 누룽지를 긁어먹으며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누룽지 한 조각을 먹더라도 결코 개걸스럽게 먹거나 바닥에 흘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쳐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음식을 씹어 넘겼는데 그 모습은 흡사 궁중의 여인이 수라를 대하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나이 지긋한 행랑검언만이 혀를 차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낼 뿐 아무도 그녀의 배고픔을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행랑검언은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하인으로 사람 보는 눈이 매섭고 정확하기로 유명한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남다른 아임을 직감하고 있었고 혹여나 연화가 험한 꼴을 당할까봐 남몰래 뒤에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멈은 가끔 연화에게 다가가 내 팔자가 기구하다만 언젠가는 귀한 분이 너를 찾을 게다 라며 의미심장한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연화의 긴 하루 일과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끝낸 뒤 마지막으로 부엌 바닥을 말끔히 닦아내고 나서야 그녀는 허리를 펴고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연화는 돌아가신 부모님도 저 별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곤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연화는 호롱불 아래서 떨어진 옷가지를 기우며 품속에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머니 항위퉁이에 수놓인 붉은색 봉황무늬는 촛불에 비쳐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왕실의 직계 혈통만이 지닐 수 있는 고귀한 문장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문양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윙윙 소리를 내었고 연화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주머니를 다시 깊숙이 숨기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화려한 궁궐을 거닐며 비단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뒤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연화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일 때 최부자댁 대문 밖에서는 낯선 말발굽 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불길한 말발굽 소리는 새벽 안개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최부자댁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는 단지 날씨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안채 건너방에 자리를 잡은 허씨 부인이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의 길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긴 채 뒷짐을 지고 서서 밥 짓는 연화의 등 뒤에 대고 온갖 트집을 잡아대기 시작했습니다. 허씨 부인은 본래 최부자의 먼 친척으로 집안이 몰락하여 오갈 데가 없어지자 염치불구하고 이 집에 얹혀 살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우며 아랫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것으로 잃어버린 자존심을 세우려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에는 아무리 험한 일을 시켜도 흐트러짐 없이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는 연화가 눈의 가시처럼 박혀 볼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듯한 질투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인연아, 아궁이불 조절을 어찌 그리 못하느냐. 밥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느냐. 허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놀란 연화가 솥뚜껑을 열어보았지만 밥은 하얗고 윤기나게 잘 지어져 구수한 냄새를 풍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종적이면서도 비굴하지 않은 태도가 허씨 부인의 화를 더욱 돋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괜한 심통이 나 솥뚜껑을 쾅소리 나게 닫으며 혀를 쯧쯧쯧 찼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 허씨 부인은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 연화가 올린 국그릇이 너무 뜨겁다며 손으로 쳐내어 바닥에 엎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귀한 백자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고 뜨거운 국물이 연화의 발등 위로 쏟아졌지만 허씨 부인은 연화의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그릇 깬 죄를 뒤집어 씌우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기에 귀한 그릇을 깨먹느냐, 저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느냐. 그녀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높았지만 최 부자 내외는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기 싫어 모른 척 방 안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뜨거운 국물에 대인 발등이 화끈거리고 쓰라렸지만 눈물을 꾹 참고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하얀 버선 위로 붉은 자국이 번져 나갔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하인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혹시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연화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부엌대기 어린 계집종만이 흐느끼며 연화의 옷자락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 장터에서는 며칠 전부터 낯선 소문이 안개처럼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듯한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마을 곳곳을 누비며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터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저마다 들은 이야기를 보태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궁궐에서 큰 변란이 일어났을 때 몰래 빼돌려진 왕실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글쎄,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딱 홍이가 찼을 나이라지. 뭔가 목 뒤에 붉은 점이 있다느니 지니고 있는 물건이 있다느니 말이 많네. 주막 주인장의 말에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아이가 남자라고 했고 어떤 이는 여자라고 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그 아이를 찾는 사람에게는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큰 상금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가 산골 깊숙한 최부자댁 하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은 낯선 사람들이 보여준 초상화 이야기를 하며 수근거렸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얼굴은 달라졌겠지만 그들이 찾는 아이가 가진 기품은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혹시 우리 마을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산골 마을에서 평생 흙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런 귀한 신분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이내 웃어 넘기곤 했지만 그들 마음속 한구석에는 혹시나 하는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댁 마당을 쓸던 머슴들도 모여 앉아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그 소리 들었냐? 왕족을 찾으면 팔자를 고친다더라.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집안 사람들 이야기로 흘러갔고 개 중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연화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 연화가 생김새는 딱 귀한 집 자식 같은데 말이야. 일하는 걸 보면 또 영락없는 무술이고. 그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지만 그 이야기를 지나가던 허씨 부인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왕족이라는 말과 상금이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머슴들을 다그쳐 자세한 내막을 캐물었고 소문의 실체를 알게 되자 가슴이 두근거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를 찾아내 관계 고하기만 하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일을 하고 있는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허씨 부인은 그때부터 연화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곱상한 얼굴이 미워 괴롭혔다면 이제는 그 얼굴 속에 숨겨진 비밀을 캐내려는 듯 집요하게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무심코 짓는 표정 걸음걸이, 심지어 숟가락을 쥐는 손동작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살피며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현이 그냥 주워온 아이라 했는데 어미 아비가 누군지 아는 놈이 아무도 없단 말이지. 허씨 부인의 눈에 탐욕과 의심이 뒤섞인 음흉한 빛이 서렸습니다.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역시나 눈치 빠른 행랑검엄이었습니다. 그녀는 허씨 부인이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연화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행랑검엄은 예전부터 연화가 범상치 않은 아이임을 알고 있었기에 바깥의 소문과 허씨 부인의 행동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연화가 큰 화를 입을 것이라 생각하고 은밀히 연화를 따로 불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행랑검엄은 장독대 뒤편으로 연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위가 캄캄한 곳에서 어멈은 연화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아가, 내 말 잘 듣거라. 당분간은 쥐 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 얼굴에 숯검댕이라도 칠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고개를 들지 말거라. 연화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어멈의 표정이 너무나 절박하여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행랑검엄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지금 밖에서 귀한 핏줄을 찾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구나.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가 없어. 만약 해코지라도 하려는 자들이라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게다. 어멈의 말에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숨겨둔 비단 주머니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지며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허씨 부인을 조심해라. 그 여자가 너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 네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행랑검엄의 경고는 연화의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고 어멈은 거친 손으로 연화의 뺨을 어루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헤어졌지만 그날 밤 연화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부자 댁에는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마을 입구 선앙당 근처까지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허씨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안팎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사냥개처럼 하인들의 숙소를 기웃거렸고 급기야는 도둑이 들었다는 핑계를 대며 하인들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연화가 감추고 있을지 모를 증거물을 찾아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연화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가 머무는 좁은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솜이 터져 나와 있었고 얼마 없는 옷가지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이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끼며 황급히 옷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비단 주머니는 그녀의 품속에 안전하게 있었지만 허씨 부인의 손길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허씨 부인은 방을 뒤졌음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분통을 터뜨리며 마당에 나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집구석에 도둑놈이 있는 게 분명해 내 비녀가 없어졌단 말이다. 그녀는 억지를 부리며 모든 하인을 마당에 집합시켰고 한 사람씩 몸수색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인들은 억울해하며 웅성거렸지만 기세등등한 허씨 부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맨 뒷줄에 서서 파들파들 떨며 제발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중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허씨 부인은 몸수색을 멈추고 흘끔거리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사람의 행색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각근이 길고 옷차림이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선비였습니다. 선비의 뒤로는 건장한 산에 두 명이 호위하듯 서 있었고 그들의 허리춤에는 예사롭지 않은 검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급히 사랑채에서 뛰어나와 그들을 맞이했고 허씨 부인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듯 얼른 앞으로 나서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오시지요. 그녀는 선비를 안내하며 연화 쪽을 쏘아보았는데 그 눈빛은 나중에 보자는 서늘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당을 지나치며 늘어서 있는 하인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화에게 머물렀을 때 연화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연화 쪽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 연화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비가 사랑채로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 정적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리자 최 부자댁 사랑채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졌고 안채 부엌에서는 손님 대접을 위한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허씨 부인은 손님상에 올릴 음식을 직접 챙기겠다며 부엌을 드나들었고 연화에게 끊임없이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정신없이 움직이는 틈을 타 연화의 몸을 슬쩍슬쩍 건드리며 옷 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연화는 기겁을 하며 피했지만 허씨 부인의 손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 밖 숲속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오늘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그녀가 감추려 했던 비밀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의 선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거렸고 허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눈은 어둠 속에서 더욱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불었던 바람이 잦아들고 새벽 달기 회를 치며 울어대자 최 부자댁의 깊고 어두운 밤도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채에 묵고 있는 선비는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방문을 열고 나와 툇마루에 걸터앉아 희뿌연 새벽 안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부터 이 먼 상월까지 내려오면서 수많은 소문과 허상을 쫓았지만 이곳 최부자 댁에서 느낀 기운은 그동안 겪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묵직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마당에서 잠시 스쳐 지나갔던 그 어린 하녀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는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비는 품속에서 낡은 서신 한 장을 꺼내 희미한 여명에 비추어 보았는데 거기에는 잃어버린 왕실의 혈육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 피어도 향기를 잃지 않으며 목숨보다 귀한 증표를 몸에 지니고 있을 것이다. 선비는 이 문구를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고
과연 이곳에 자신이 찾는 그 귀한 분이 숨어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허탕을 치고 돌아가야 할지 가늠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안채 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안채 건너방에서는 허씨 부인이 밤새 뒤척이며 세운 흉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있던 장식장 깊숙한 곳에서 안주인이 아끼던 옷가락지를 몰래 꺼내 들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연화가 머무는 헛간 같은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간 그녀는 연화가 벗어놓은 낡은 저고리, 소매 속에 그 가락지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연화를 도둑으로 몰아 몸을 수색하고 끝내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 관에 넘기려는 사악한 계략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집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로 소란스러워졌지만 그 소란 속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일부러 안주인의 방 앞을 지나가며 큰 소리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형님, 제가 형님께 빌려드렸던 옷가락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어제 마루에 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지 뭡니까?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에 안주인이 놀라 뛰쳐나왔고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안주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집안 곳곳을 뒤지게 했고 허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들을 마당에 집합시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집안에 손버릇 나쁜 년이 있는 게 분명해. 내 오늘 그 도둑년의 손모가지를 분질러 놓을 테다. 그녀의 눈은 도끼 서린 뱀처럼 번들거렸고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웅성거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맨 뒷줄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쿵쾅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하인들 하나하나를 매섭게 노려보며 다가가 짐을 뒤지고 몸을 수색하는 신용을 하다가 마침내 연화의 차례가 되자 걸음을 멈추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 보자 내년이 평소에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니 혹시 네가 훔친 게 아니냐. 허씨 부인은 다짜고짜 연화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질렀고 연화는 너무나 놀라 말조차 나오지 않아 눈물만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허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의 방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연화의 누추한 방에 들어선 허씨 부인은 보란듯이 옷가지들을 집어던지며 수색을 시작했고 이내 저고리 소매에서 옷가락지를 찾아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더니 속에는 시커먼 도둑신보가 들어있었구나. 허씨 부인의 고함 소리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안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으며 연화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증거가 나온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연화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허씨 부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머슴들에게 멍석을 가져오라 소리쳤습니다. 이런 도둑년은 관에 넘기기 전에 매타작을 해서 버릇을 고쳐야 해. 당장 전연을 묶어라. 머슴들이 주저하며 다가오자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매질이 아니라 몸싸움 중에 품속에 숨겨둔 비단 주머니가 발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달려나온 행난검엄이 연화 앞을 막아서며 울부짖었습니다. 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아이가 아닙니다. 누군가 모함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멈은 늙은 몸으로 연화를 감싸 안으며 허씨 부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허씨 부인은 행랑검엄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비키지 못해 너도 한패거리가 되고 싶은 개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연화의 비명과 행랑검엄의 통곡 소리가 뒤섞여 처참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허씨 부인은 직접 연화의 옷고름을 잡아당기며 몸수색을 하려 들었고, 연화는 죽을 힘을 다해 옷깃을 여미며 저항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연화의 필사적인 저항에 허씨 부인은 더욱 의심을 품고 눈에 불을 켰습니다. 인연이 품속에 또 뭘 숨겼구나. 훔친 폐물이 더 있는 게지 당장 내놓거라. 그때 사랑채에서 이 소란을 지켜보던 선비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등장에 왁자지껄하던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허씨 부인도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비는 흙투성이가 된 연화와 바닥에 나뒹구는 옥가락지를 번갈아 보더니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참으로 시끄럽소. 도둑을 잡았다 하니 내 그 연유나 좀 들어봅시다. 허씨 부인은 기회를 놓칠세라 쪼르르 달려가 선비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선비님, 이 계집종이 제 가락지를 훔쳐 숨겨두었습니다. 헌데 품속에 무언가를 더 숨기고 내놓지를 않으니 분명 더 큰 도둑질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교활한 눈빛으로 연화를 가리키며 선비의 동조를 구하려 했습니다. 선비는 허씨 부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연화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비는 연화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흙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망울 속에 담긴 결연함과 두려움은 거짓을 말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네가 정말 훔쳤느냐?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는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울림에는 진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연화가 목숨처럼 움켜쥐고 있는 가슴팍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품에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도둑질한 물건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꺼내어 보여줄 수 있겠느냐? 선비의 말은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꺼내 보이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도둑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연화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최 부자 내외도 허씨 부인도 그리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행랑검엄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옷 안쪽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려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낡은 무명천 주머니 속에서 붉은색 비단 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가 그 비단 주머니를 꺼내들자 아침 햇살이 주머니에 수놓인 금실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낡고 해진 연화의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눈에 보아도 예사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고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그것을 보자마자 저것 봐, 저런 귀한 걸 어디서 훔쳤겠어 역시 도둑년이야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선비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선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화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화의 얼굴이 아닌 그녀 손에 들린 붉은 비단 주머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시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선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운 마음으로 천천히 주머니를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길로 표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주머니의 모서리에 닿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주머니는 궁중 수박 나인들도 흉내낼 수 없는 정교한 솜씨로
쌍봉황 무늬가 수놓여 있었고 귀퉁이에는 왕실의 직계 혈손임을 증명하는 작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선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머니를 뒤집어 보았고 그 뒷면에는 아이의 태명인 연리안이라는 글자가 금사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10여 년 전 난리통에 잃어버린 공주가 태어날 때 하사받았던 바로 그 증표였습니다. 선비의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선비의 반응에 당황하여 웅성거렸습니다. 도둑질한 물건이라며 호통을 칠 줄 알았던 선비가 오히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씨 부인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선비님, 그게 무슨 물건입니까? 훔친 작물이 틀림없지요.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선비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연화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고 연화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양반이 천안종에게 무릎을 꿇는 기상천외한 광경에 최 부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하인들은 경악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내 이름이 연화라고 하였느냐? 연화는 영문을 몰라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하옵니다. 이 주머니는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 선비의 질문에 연화는 품속 깊이 간직해 온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목숨처럼 간직하라 하셨습니다. 연화의 대답을 들은 선비는 고개를 떨구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 하늘이 도우셨구나. 드디어 찾았구나. 그의 탄식은 기쁨과 회한이 뒤섞인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이때 허씨 부인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년 어미가 훔쳐서 물려준 거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악담이 끝나기도 전에 선비는 고개를 들어 허씨 부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어 허씨 부인은 찍소리도 못하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일어나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었는데 그것은 연화가 가진 주머니의 무늬와 정확히 일치하는 반쪽짜리 옥패였습니다. 선비가 옥패를 연화의 주머니 끈에 달린 장식에 맞추어 보자 탁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두 조각이 완벽하게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작은 구슬이 은은한 빛을 내뿜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주위가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각난 진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적통만이 지닐 수 있는 신표다. 이 아이는 도둑이 아니라 이 나라의 귀한 핏줄이시다. 선비의 우렁찬 외침이 마당을 가득 채우자 바람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안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습니다.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고 연화를 괴롭혔던 허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눈만 껌벅거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선비를 바라보았고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난검언만이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드디어 제자리를 찾으셨군요.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습니다. 어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그제야 사람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대했던 부엌대기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신분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선비는 연화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초를 겪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허씨 부인과 최 부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감히 왕실의 핏줄을 능멸하고
도둑으로 몰아쓴 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호령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고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비의 호령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안주인은 공포에 질려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화를 도둑으로 몰았으며 기세등등하던 하인들도 이제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부엌대기 소녀가 하루아침에 하늘처럼 높은 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으나 선비가 보여준 확실한 증표 앞에서는 그 어떤 의심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싸늘한 눈빛으로 마당을 휘둘러 보며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허씨 부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허씨 부인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죄 없는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쓰고 하늘이 내린 귀한 핏줄을 욕보이려 했느냐? 네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가를 만큼 크다는 것을 정녕 모르느냐? 허씨 부인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 선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계집종은 그저 천한 고아일 뿐인데 어찌 왕실의 핏줄이라 합니까? 저 증표도 어디서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비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악에 받쳐 갈라지고 찢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진실이 아닌 추악한 탐욕과 시기심뿐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허씨 부인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뒤에 서 있던 호위 무사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무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칼자루를 꽉 쥐자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허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비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훔쳤다고 주장하는 그 옥 가락지, 그것이 정말 연화가 훔친 것인지 아니면 네가 꾸민 짓인지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집안에 누군가는 네가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 보았을 테니까. 선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어린 계집종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 연화가 유일하게 챙겨주던 아이였는데 두려움에 온몸을 떨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모두가 잠든 사이에 허씨 마님께서 연화 언니 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실 때는 빈손이셨고 입가에 이상한 웃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아이의 증언은 결정적인 한 방이 되어 마당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허씨, 부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인연이 미쳤구나. 네가 감히 거짓을 고해 라며 아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무사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허씨 부인이 자신의 옥 가락지를 이용해 연화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밝혀진 것입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씨 부인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 여편네야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선비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여인은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 했고 왕실의 혈육을 능멸하였으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내치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만약 또다시 눈에 띈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선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머슴들이 달려들어
허씨 부인의 양팔을 붙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허씨 부인은 끌려나가면서도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고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은 그동안 그녀에게 당했던 서름을 떠올리며 속이 시원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고 허씨 부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멀어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다시 비추는 것처럼 최 부자 댁을 짓누르던 어두운 기운이 일순간에 사라진 듯 됐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선비는 비로소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와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연화의 옷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기씨,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연화는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이었지만 선비의 따뜻한 말에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의 서름과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행랑검엄은 급히 안채로 달려가 깨끗한 물과 비단 옷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 부자의 부인은 벌벌 떨며 자신의 장롱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주었고 어멈은 연화를 데리고 목욕간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묵은 때를 씻어내자 연화의 하얀 피부는 뽀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일로 트고 갈라진 손발이 안쓰러웠지만 물기를 닦아내고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자 그녀의 본래 미모가 꽃봉오리 터지듯 피어났습니다. 어멈은 정성스럽게 연화에게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입혀주었습니다. 고운 옥색 치마에 다홍색 저고리를 입은 연화의 모습은 불과 한 시즌 전 부엌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있던 아이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녀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함과 기품이 흘러 넘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연화는 낯선 느낌에 손끝으로 얼굴을 만져보았고 어멈은 그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단장을 마친 연화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인들은 눈이 부신 듯 손으로 눈을 가리기도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와 안주인은 연화의 변한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며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귀한 분을 함부로 대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연화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기씨, 저희가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최 부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이나 안위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연화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압도되어 저절로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모든 하인 또한 주인을 따라 엎드려 절을 올렸고 연화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우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들을 탓하거나 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최 부자 내외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지난 일은 모두 잊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찌 제가 원망을 하겠습니까? 다만 앞으로는 아랫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화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묵직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최 부자 내외는 연화의 넓은 마음씨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연화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맹세했고 즉시 곳간을 열어 하인들에게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처럼 밝아졌습니다. 허씨 부인 때문에 억눌려 있던 하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고 여기저기서 연화의 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비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최 부자에게 명하여 조촐하지만 정갈한 잔치상을 차리도록 했습니다. 안차에 대청마루에는 비단 방석이 깔리고 산의 진미가 가득 담긴 상이 차려졌습니다. 연화는 상석에 앉았고 선비는 그 옆에 앉아 그녀를 보좌했습니다. 평소라면 부엌 바닥에서 찬밥을 먹었을 연화가 이제는 집안의 가장 높은 곳에서 무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녀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연화가 수저를 들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일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엌대기 소녀가 아닌 왕실의 혈육으로서 처음 받는 밥상이었지만 연화는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나르는 하인들에게 일일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특히 자신을 도와주었던 행란검엄과 어린 계집종을 곁으로 불러 맛있는 고기를 직접 떼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따뜻한 모습에 하인들은 또 한 번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서산에 노을이 붉게 물들 때쯤 최 부자 댁에 소란스러웠던 하루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연화에게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기씨, 며칠간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신 뒤에 한양으로 모시겠습니다. 궁궐에는 아기씨를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화는 한양이라는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선비의 든든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내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 곳곳에는 환하게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여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연화는 더 이상 구박받는 부엌대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이자 자신들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담장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깨끗하게 정돈된 안채방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비단 이불에 부드러운 감촉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자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연화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품속에 있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 댁의 모든 사람은 꿀처럼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독한 허씨 부인은 사라졌고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으며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된 밤이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이 평화로운 집을 감싸 안았고 하늘의 별들은 연화의 앞날을 축복하듯 더욱 맑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듯 최부자 댁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소란과 충격적인 진실은 밤이슬과 함께 사라지고 이제는 따뜻한 햇살만이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뿌리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예전의 고단함이나 두려움 대신 활기찬 웃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참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조차 마치 경사스러운 날을 축하하는 노래처럼 들려와 집안 전체가 훈훈한 온기로 감싸인 듯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눈을 떴지만 아무도 그녀를 재촉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푹신한 비단 요 위에서 일어난 그녀는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손으로 만져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여종들이 얼른 다가와 새순물을 대령하고 수건을 받치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을 다른 이들이 해주는 것이 어색하고 미안했지만
연화는 그들의 정성을 무시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사랑채에 머물던 선비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서두르면서도 연화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놀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는 최부자를 불러 연화가 한양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가마와 믿을 수 있는 가마꾼들을 준비시키라고 일렀습니다. 최부자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씻을 기회라 생각하여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화려한 가마를 구하고 비단 보료를 깔아 연화가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또한 긴 여정 동안 먹을 간식과 상비약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연화는 자신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춥고 배고팠던 기억이 서린 장소였지만 동시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성장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검게 그을린 아궁이와 달고 다른 솥뚜껑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지난날의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슬픔 없는 곳에서 행복해지렴. 그녀의 혼잣말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부엌을 지키던 조왕신도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던 아궁이 불씨가 타닥거리며 붉게 타올랐습니다. 연화가 부엌을 나오자 마당에는 이미 모든 식솔이 모여 그녀를 배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연화를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던 행난검엄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 자락을 끌며 행난검엄에게 다가가 늙고 거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멈, 그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멈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진 세월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말에 행난검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연화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연화는 선비에게 부탁하여 최 부자에게 특별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행난검엄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도와 진실을 말해 주었던 어린 종아이를 면천시켜 주시고 그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최 부자는 왕실의 핏줄인 연화의 명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넓은 아량에 깊이 감복하여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안위보다 남은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마음씨로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대문 앞에 당도하고 선비의 호위 무사들이 앞뒤로 도열하자 웅장한 행렬이 갖추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나와 담장 밖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평소 무시했던 부엌대기 소녀가 귀한 아기씨가 되어 떠나는 모습을 보며 경이로움과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습니다. 개 중에는 예전에 연화에게 짓궂게 굴었던 것을 후회하며 고개를 숙이는 이들도 있었고 그녀의 앞길에 꽃을 뿌리며 축복을 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감에 오르기 전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마꾼들이 이 가마가 네 가마냐 귀한 분의 행차시다 하며 힘찬 구령을 외치자 가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연화는 정들었던 그러나 아픔도 많았던 최부자 댁을 뒤로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마 창문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마을 풍경들, 맑은 물이 흐르던 가을가 빨래를 하던 바위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풍경을 눈에 담으며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시절과 영원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행렬이 고개를 넘어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최 부자와 안주인은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자리를 뜨지 못했고 행난검엄은 언덕 위에 올라가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연화가 남기고 간 따뜻한 마음과 교훈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모이기만 하면 그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산천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갔지만 최 부자 댁에는 여전히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화의 당부대로 행랑거멈은 별당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냈고 면천된 어린 종아이는 글을 배워 훌륭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 내외도 예전의 인색함을 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기에 그 집은 덕이 넘치는 집이라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가 그때 그 귀한 아기씨 연화가 남기고 간 선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연화가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길러준 마을을 잊지 않고 쌀과 비단을 내려보내어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했고 최 부자 댁에는 친필로 쓴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님이 계신 북쪽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연화의 만수무강을 빌었고 그날 마을에는 밤늦도록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다시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면 마을의 할머니들은 화록에 둘러앉아 아이들에게 연화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고운 마음씨를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말이야 굳은 일만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지. 알고 보니 하늘이 내린 귀한 분이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꿈속에서 연화 아기씨를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고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 밤이 깊어지면 방 안에는 군밤 익는 냄새와 함께 평화로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창호지 밖에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난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사실은 고단한 하루를 마친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그 연기는 누군가의 한숨이나 눈물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아 나누는 따뜻한 밥상의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고 마당의 개조차 편안하게 엎드려 잠을 청하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떠나면서 간절히 바랐던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도 그날의 최부자 댁 안방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맡에는 좋은 꿈들이 기다리고 있고 발치에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온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멀리 불어가는 바람에 실어보내고 이제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깊은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착한 연화가 복을 받았듯 당신의 내일에도 분명 기분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소리 없이 반짝이며 세상을 지켜보던 고요한 어둠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달빛이 창가에 내려앉아 은은한 조명이 되어주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귓가에 맴돕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으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아무런 방해도 없는 평화로운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등불은 은은하게 타오르다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에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꿈속에 연꽃 향기처럼 은은한 행복이 가득하기를